건강은 플러스하고 질병은 마이너스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에 패스트푸드나 기름진 음식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질환 특히 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20대 이상 성인 5명 중 2명이 앓고 있다는 고지혈증입니다. 젊다고 해서 방심하다가는 또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진단이 중요한데요.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고지혈증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과 전문의 인석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인석환입니다. 네. 자, 사실 고지혈증이라는 병명 자체는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질환이다라는 인식이 좀 낮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고지혈증,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정의부터 좀 내려볼까요? 정확한 용어는 이제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몸에는 몸에 나쁜 지질 성분과 또 반대로 몸에 유익한 지질 성분 모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질이라는 것은 크게 3개로 나누어집니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이고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높을수록 몸에 해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오히려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상지질혈증이라는 지질 수치에 이상이 생겼다. 그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제 임상이나 여러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고지혈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은 편하게 고지혈증이라는 용어를 써보겠는데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 수치로 이제 측정을 한다는 건데, 그 용어들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중성지방이라는 것은 이제 음식이나 체내, 특히 간에서 생성되는 지질의 한 형태고요. 우리 몸에서는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전체 지질의 사실 95% 거의 대부분이죠. 중성지방이고요. 중성지방이 이렇게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과잉 공급이 되면 지방세포로 우리 몸에 비축이 되어서 혈당이나 혈압, 지방간 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LDL이라는 게 많이 들어본 우리가 속칭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의 대명사인데요.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가량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동맥경화의 주범이고요. 역시 음식물 및 간에서 생성이 되는데 공급 과잉이 되면 이것은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와 반대로 HDL은 착한 콜레스테롤이라고 일명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포에서 쓰다 남은 콜레스테롤을 반대로 간으로 운반을 합니다. 나머지는 간에서 만들어져서 전신으로 가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간으로 반대로 운반을 해가지고 담즙을 통해서 장을 통해서 배출을 하게 하기 때문에 과잉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아주 좋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보통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몸에 나쁘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들 있거든요. 하지만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 몸에 나쁜 건 아닌 거죠. 예,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막에 필요하고 성호르몬이나 부신 피질 호르몬 등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 반드시 사실 필요한 물질인 거죠. 단지 이것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한 게 문제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고혈압과 연관성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고혈압이라는 병은 혈관벽의 압력이 높아지는 현상을 사실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벽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정상 노화의 과정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고지혈증이 있다면은 이런 과정이 자기의 나이에 비해서 좀 빠르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지혈증이 있으면 고혈압이 좀 더 잘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지혈증은 고혈압의 위험인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고혈압 또한 고지혈증의 위험인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데일리 건강, 이제 키워드 확인해보고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볼게요. 식습관.
원인과 관련돼 있을 거라 짐작이 되는데 어떤 식습관이 이 고지혈증을 좀 유발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서구식 식습관이 고지혈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 이제 서구식 식습관이 많이 늘고 비만 환자가 늘면서 고지혈증이 아주 눈에 띄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식습관, 비만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고지혈증도 뭐 성인병의 하나로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성인병이고요. 아. 최근에는 성인병이라는 표현보다는 생활습관병이라는 표현을 쓰자는 학자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아주 잘 부합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서구식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등이 이제 생활습관 전반에 문제가 되고요. 그것이 이제 고지혈증을 일으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고지혈증이 어느 정도나 증가해 가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선생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은 고지혈증 환자는 2021년에 259만 명으로 4년 전인 2017년 188만 명에서 38%가량이나 늘었습니다. 사실 웬만한 질환이 이렇게까지 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증가세가 가파른데 이 고지혈증 특히 안타까운 게 좀 젊은 연령층에서 증가율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은 20세 미만 청소년의 연평균 증가율은 16.2% 정도인데 20에서 40대 연평균 증가율이 13.9%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반면에 운동량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지혈증의 이제 발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염려해야 하는 그런 질환이라는 거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밖에 뭐 식습관 외에 고지혈증 어떤 원인이 또 있을까요? 유전적인 원인도 있겠지만은 고혈압, 당뇨, 비만, 갑상선 기능 저하, 신장 질환 이렇게 아주 많은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 좀 더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름기가 많은 음식 섭취 및 이제 특정 약물이나 여성 호르몬이 좀 부족한 그런 경우라던가 과음 등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럼 가족력도 좀 있다는 건가요? 예. 안타깝게도 가족력도 좀 보고가 되고 있고요. 사실 또 젊은 나이에 또 있으신 분들도 이제 심각하게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젊은 나이에 심장 관상동맥에 문제를 일으켜서 심근경색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심한 형태의 이제 유전 질환부터 이제 뭐 가벼운 형태지만 이제 유전의 영향을 받아서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 상당히 계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식습관과 연관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뭐 지방,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을 먹는 게 이제 고지혈증에 영향을 준다고 하셨는데 기름진 음식 거의 먹지 않고 체중도 정상인데 고지혈증인 경우 또 있을까요?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음식이나 이제 체중과 상관없이 유전적 요인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각종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여성 호르몬이 이제 부족한 상태 이제 좀 폐경기에 이제 임박했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치료 목적으로 뭐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신다던가 피임약의 이제 장기 복용 이런 것들도 이제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은 고지혈증 하면 좀 뚱뚱하신 분들에게 생긴다고 생각을 해오셨는데 뚱뚱하지 않아도 고지혈증 생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 부족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폐경기에 들어선 여성에게 고지혈증이 더 잘 생기는 건가요? 예,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폐경기 되시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네, 모르시는데. 네. 이런 이유로 이제 폐경 전에는 사실 심혈관 질환이 남성에서 훨씬 많습니다. 이제 일단은 근데 폐경이 되고 나면은 폐경 후에는 역전이 되면서 여성에서 오히려 더 많아지는 아주 슬픈 사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지질 수치를 잘 유지해주면서 혈관 보호 작용을 하던 여성 호르몬이 이제 감소하게 되면서 이제 심혈관 질환이 더 잘 생기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폐경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고지혈증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합병증.
고지혈증이 있으면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사실 고지혈증으로 아프시다는 분 본 적 없을 겁니다. 실제로 고지혈증 자체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불편해지는 건데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되면은 혈관에 이제 동맥경화증이 생깁니다. 동맥경화가 일어난 혈관은 이제 혈류가 방해를 받게 되고, 이런 변화가 이제 심장 혈관에 생기면 협심증이나 심하면 이제 심근경색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뇌혈관에 발생하게 되면 뇌졸중, 그 상하지, 그러니까 팔다리에 있는 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말초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질환군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지혈증 자체로는 뭐 증상이 없지만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에 따르는 합병증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어떤 증상들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킬레스건이나 눈꺼풀에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이제 다른 지질이 침착되어 가지고 황색종이라는 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혈관 내에 이제 중성 지방이 크게 증가하면 이제 췌장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췌장염은 배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명치가 불편하다든가 복통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진단이 늦어지고 약 복용 같은 치료도 미뤄질수록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위험도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 그렇죠. 또 약 복용에 대한 이제 막연한 부담감, 또 부담감을 이제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지질 수치가 조절되지 않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점점 이제 높아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이 합병증은 발생하게 되면은 굉장히 중대하거든요. 이 내과라는 영역에서 있는 질환들은 뭐 좀 불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뭐 굉장히 죄송한 말씀, 이제 불구가 되거나 심지어 사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명적인 질환. 그렇죠. 대부분 그런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병이든 뭐 사실 그렇겠지만 고지혈증 역시 빠른 진단 치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어떤 검사로 고지혈증 정확히 좀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혈, 정맥으로 하는 전혈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고지혈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 데일리 건강,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치료가 필요한 고지혈증으로 진단하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일까요? 적어도 이제 3개월 이상 이제 운동 및 식이요법을 통해서 뭐 체중도 이제 좀 줄여보시고 기름진 음식도 줄여보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요. LDL이 제일 대표적이기 때문에 LDL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은, LDL의 경우에는 이제 심혈관 위험도라는 것을 이제 의사가 문진이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크게는 이제 초고위험군, 고위험군, 중등도, 저위험군,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각각 뭐 70이냐, 100이냐, 130이냐, 160이냐, 뭐 다른 문헌에 따라서 190까지 보기도 하지만은 이런 기준에 따라서 환자의 위험도를 좀 나눠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위험도는 치료 기준이 보셨다시피 굉장히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단을 받았다. 그럼 어떤 치료가 적용이 되는 걸까요? 매우 다양스럽게도 효과가 좋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약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약물 중에 하나가 고지혈증이에요. 다행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첫 투약에서 효과가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용량을 올리거나 혹은 다른 약제와 병합 투여를 하면은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지혈증으로 뭐 대학병원까지 갔다 이런 일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이제 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시겠고, 이때 약물을 쓸 때 LDL이랑 이제 중성 지방 중에 어떤 지질 수치가 더 우세하냐에 따라서 투약하는 약의 종류가 개개인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주로 작용하는 지질이 다르긴 하지만은 한 가지 약이 딱 한 가지 지질만 떨어뜨리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 시너지를 주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서 이제 잘 치료를 받으신다면은
충분히 잘 조절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단에 맞춰서 약을 잘 복용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근데 이제 약으로 인해 어떻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건 없을까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실제로 많이 문의하시는데 대표적인 약제인 스타틴 제제의 경우에는 이제 경미하게 이제 간 수치가 상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떨어지거나 그 상승 폭이 이렇게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 외에 유명한 합병증은 이제 근육통이라던가 근육 효소 수치 상승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 근육통이 너무 심하다고 하더라도 대개 약을 끊으면 정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좀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당뇨병 유발 이슈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예 낭설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많은 연구가 나왔고 제가 결론만 말씀드린다면은 비만하시거나 이제 내당능 장애가 있으시거나 하는 등의 향후 당뇨병 가능성이 이제 좀 높으신 분들한테는 발생할 가능성이 좀 다소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굉장히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장 구체적으로 연구한 거 보면 혈당을 한 3 내지 5 정도 올린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복 혈당이 한 120 정도 되는 분이라고 하면은 뭐 125 뭐 가까이 되면 당뇨 어떻게 되면 126이 기준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내가 뭐 공복 혈당이 100 미만인데 5 올라간다고 해서 당뇨병이 바로 이제 진단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그렇게 큰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겠다. 네. 마찬가지로 전문의 소견에 따라서 복용이 안전한 분이라고 하면은 드시면 되겠고 또 이런 이슈가 오히려 없고 당을 떨어뜨리는 제제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그런 약을 처방해 드시면은 전혀 문제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은 약물 치료로는 어느 정도 잘 효과적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약물 치료 외에 뭐 다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없을까요? 사실 이제 모든 이상 지질혈증 환자의 이제 치료의 기초는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 같은 생활습관 교정을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상 지질혈증 일으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질환을 앓고 있다면은 이거에 대한 치료를 잘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도 잘 이루어져야 한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혹시 약물 치료하지 않고 그럼 말씀하신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임상 현장에서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요. 사실 뭐 위험도에 따라서 아까 목표 수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의사의 판단하에 생활습관 교정을 먼저 시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3개월 정도 시간을 좀 갖고 검사를 했는데 변화가 없다거나 오히려 뭐 상승하게 되면은 그때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럼에도 계속 고집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일 이제 중요한 수치가 사실 LDL 수치인데 네. LDL의 경우에는 전체 혈액 수치의 30% 정도만이 식사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70%는 체내에서 이제 간에서 합성됐다던가 뭐 다른 찌꺼기가 이제 나왔다던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사실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은 30%이기 때문에 그쵸. 내 벗어난 수치가 그 이상이다 하면은 사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정상 범위 유지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약물에 너무 거부감 갖지 말고 적절히 또 약물 치료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앞서 고지혈증과 고혈압 연관성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었는데 두 질환이 이제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고지혈증 약과 고혈압 약을 같이 복용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신데 실제로 이런 질환들을 잘 조절하는 것은 단순히 뭐 같이 먹어도 괜찮은 정도를 넘어서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더 증거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잘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동반되신 분들은 두 가지 약제를 잘 복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키워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지혈증, 오해와 진실. 자, 이번 키워드에서는 우리가 고지혈증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좀 바로잡아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술을 마시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합리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나요, 선생님? 이렇게 질문하실 정도인 분들은 술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쵸, 사실은 네. 애주가신 분들인데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술이 HDL에 이제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잘 연구된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술은 중성지방을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적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게 되면은 결국 합병증의 위험도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게 이 수치가 뭐 이름이 뭐 LDL, HDL, 뭐 중성지방 이름이 다 다르니까 이게 뭐 하나의 기능만 하고 뭐 하나의 영향만 받고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하나가 뭐 조금 떨어져도 하나가 너무 올라가 봤다. 그러면은 이게 총합은 안 좋은 쪽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프렌치 프라독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적포도주를 조금씩 이제 섭취하는데 오히려 네. 심혈관 질환이 뭐 적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다시 연구해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그러면서 신뢰도가 상당히 좀 떨어진 사실입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은 음주는 단순히 HDL 수치를 약간 올릴 수는 있겠지만은 합병증은 오히려 증가시키므로 이상지질 혈증의 호전을 목적으로 음주를 하시는 애주가분들은 더 이상 권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주가 합리화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적정량을 먹을 때 약간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고지혈증 약은 혈압약처럼 평생을 먹어야 한다. 요거는 어떨까요, 선생님? 이것도 아주 유명한 질문이죠. 평생 드셔야 되는지. 사실 제가 그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는 것은 사실 이제 보험을 드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보험이 있죠. 우리가 뭐 어떤 종류의 보험이든지 보험 들었다고 당장 눈앞에 상품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고지혈증 약을 복용한다고 당장 먹으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이득은 없습니다. 이게 증상이 기본적으로 없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10년 뒤를 한번 보시면은 이 약을 잘 복용해서 이제 관리를 잘 하신 분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심근경색이나 이제 뇌혈관 질환 같은 무서운 합병증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꼭 드시길 권해드리고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가 바로 고지혈증 약이다. 예, 실제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고지혈증 예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이거 말씀드리면 굉장히 식상하다고 또 이렇게 네.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규칙적인 운동과 과식하지 않는 식습관, 네, 그리고 맞아요. 적정 체중 유지하고 과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사실 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노력에도 사실 불구하고 교정되지 않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이거 뭐 열심히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막 우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3개월간 열심히 했는데. 진짜 그렇죠. 거의 안 드셨는데 이렇게 됐다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게 좀 역사 얘기를 해보면은 20세기 초에 인류의 평균 수명이 47세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이 통계가 잘 생각해 보면은 너무 제3국은 또 조사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영국이나 프랑스 혹은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이 좀 이제 이후에 발전한 나라에서는 왕족들 이렇게 조사한 건데도 47세밖에 안 됐어요. 근데 조선시대 임금님도 똑같이 47세예요. 거의 근접합니다. 평균 연령이 47세였거든요. 네. 아무리 조선시대라고 해도 임금님은 잘 드셨겠죠. 그렇죠. 또 임금님이 뭐 굳이 뭐 위생이 나쁘게 생활하셨을 리도 없고 그쵸. 기치와 뭐 가까이도 못 왔을 텐데 네. 이렇게 놀랍도록 늘어난 인류의 긴 수명에는 실제로는 이제 굶주림 없이 잘 먹을 수 있는 경제 환경 외에 다른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현대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약물을 통해 이상지질 혈증을 잘 조절하는 것이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맞이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서구화된 식습관, 또 높은 스트레스 지수, 음주, 흡연 이런 것들로 현대인에게 특히 더 위험한 질환이 고지혈증입니다. 지금도 서서히 우리 혈관 속에 지방이 쌓여서 우리 혈액의 흐름을 막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평소 적절한 생활 습관으로 건강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임석환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